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공식 발표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함께 건조될 것이라 밝히며 사실상 핵심 군사기술 공유를 오피셜로 인정한 것이죠. 이 발표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워싱턴의 외교 라인은 풍비박산이 났고 도쿄와 베이징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미국이 수십 년간 절대 금기로 여겼던 핵 추진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질서의 붕괴이자 새로운 패권의 시작이라고요. 누군가는 이 사건을 제국의 몰락이라 부르고 다른 누군가는 21세기 최초의 치열한 외교 반정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거대한 질서의 균열 한가운데 세계를 경악시킨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핵. 워싱턴에서 그 단어는 금기입니다. 우리가 쥔 신들의 불이죠. 동맹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160페이지짜리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요청서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커스 캐시트입니다. 저는 그 금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문직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결정기관.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벙커에 자리한 전략 동맹기술 통제실. 그곳이 제 진짜 사무실이죠. 지상의 집무실은 그저 주변국 외교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에 불과합니다. 진짜 권력은 창문 없는 곳에서 나오니까요. 오랜 경력 동안 제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힘, 그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 인공지능이든 항공 우주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핵기술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저는 시스템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힘의 공식만을 신뢰했습니다. 제 분석 모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모든 국가는 결국 이 공식을 따랐으니까요. 이익이 되거나 고통스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핵은 우리가 쥔 신들의 불이었습니다. 인류 자본국들, 즉 우리가 만든 이 질서 안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 불을 쬐는 존재이지 그 불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70년간의 질서였습니다. 저는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지렛대만을 신뢰해요. 동맹이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활용되는 파트너입니다. 결코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란 말이죠. 제 세계관은 그렇게 견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래로 환산했죠. 그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시장을 통제했습니다. 아주 공정한 거래였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막 서류를 검토하려던 참이었어요. 먼지 하나 없는 사무실, 저는 지상의 사무실 창밖으로 기념탑이 고요하게 서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 지하 벙커 사무실의 비서실에서 긴급 메일 한 통을 올렸습니다. 보안 등급이 최고 단계로 찍혀 있었어요.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요청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60페이지짜리 제안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말해서 코웃음이 나왔어요. 70년입니다. 70년간 우리의 보호와 원조로 성장한 나라. 우리가 가장 성공한 수혜자라고 불렀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관리자의 금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만한 농담이었죠. 저는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 그 찬란하게 빛나는 경제 성장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별처럼 스스로 빛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지만 그 빛은 우리가 비춰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폐허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반도체나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허용한 산업기술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히 군사기술, 그것도 핵이라는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이려 하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전이었죠. 우리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오만함의 근원을 파헤쳐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마이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커스, 지금 그 보고서 봤냐고 묻더군요. 한국이 감히 선을 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오만한 버릇을 확실히 고쳐놔야 한다는 아주 익숙한 주장이었어요. 저는 마이클의 그런 감정적인 선동을 늘 경멸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지만 저는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저는 규칙으로 통제하는 것을 선호했죠. 그는 당장 주변국, 특히 일본의 반발 같은 것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그림, 즉 미국의 통제권 자체를 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확실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말을 적당히 끊고 제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시했죠. 반려사유는 명확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 그 안에 명시된 군사적 목적 전용 금지 조항을 근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협정문은 제가 직접 관여해서 만든 완벽한 법적 방패였습니다. 그들은 이 조항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동맹도 이 벽을 넘어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협정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관리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덫이었죠. 제가 이 기술 통제실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주변국과의 이 낡은 협정들을 모두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재처리와 농축을 요구해왔습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15년 개정 당시에 그들의 손발을 묶는 조항들을 아주 교묘하게 심어두었습니다.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는 듯 했으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즉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 그 조항에 서명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의 원전 연료 공급이 끊길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조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앞으로 최소 30년은 얌전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스스로 서명한 그 족쇄를 무시하고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반려함에 넣고 저는 다시 지상의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5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지만 동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근본이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질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인류 자본국들이 만든 이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50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날 오후 제 젊은 기술 분석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지하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손이 전송 버튼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검토 불가라는 차가운 제목이 붙은 반려 메일이었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납니다. 70년의 질서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한국의 오만한 청구서는 휴지통으로 직행하겠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지하 벙커 사무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렸어요.
제 젊은 기술 분석관 토머스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규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감히 이 문지기의 방을 그렇게 함부로 열지 못하니까요. 토머스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고 말입니다. 토머스는 제 질책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거의 절규하듯 외쳤어요. 실장님, 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려 메일을 지금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개 분석관이 제 결정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강경 대응을 하려 했습니다.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토머스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실장님, 부록입니다. 본편 말고 160페이지짜리 제안서 뒤에 붙은 기술 실증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터라고요. 저는 토머스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내가 숫자나 그래프 따위에 흔들릴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들의 오만함은 기술 데이터로 포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오만함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토머스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발 딱 1분만, 아니 30초만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젊은 분석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확실히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디 한번 보자. 그들이 어떤 찬란함으로 이 조작된 서류를 꾸며냈는지 말입니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SMR 실증 데이터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프와 함께 숫자가 떠 있었어요. 냉각 효율 118%.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죠. 118%라고요. 저는 토머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이거 오타인가? 토머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실장님, 118% 맞습니다. 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불쾌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죠. 우리 해군의 최신의 버지니아급, 그 원자로의 효율이 몇 %인지 아냐고 토머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달성한 한계치가 고작 105%입니다. 그런데 감히 한국이 118%를 달성했다고요? 이건 물리학을 속이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죠. 저는 짜증을 내며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토머스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실장님, 다음 지표를 봐주십시오. 저는 화면의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소음 수준 0.8데시벨. 이번엔 정말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0.8데시벨이라고요. 그건 기계가 작동하며 낼 수 있는 물리적 한계치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무소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속삭임보다 조용한 잠수함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완벽한 거짓말이군. 저는 토머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조작된 데이터로 지금 나를 설득하겠다는 거냐고. 이건 세계적인 사기극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토머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실장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연료. 저는 연료 항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용 연료, 전홍축 우라늄 5%.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토머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잠수함용 원자로는 통상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내고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핵무기로 바로 전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한국의 손발을 묶어둔 겁니다. 절대 고농축 우라늄은 만지지도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고농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화가 불가능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나 쓰는 고작 5%짜리 전홍축 우라늄으로 우리보다 더 효율이 높고 우리보다 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이 숫자들이 단 1%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핵통제의 질서가 뿌리부터 뒤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토머스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자네는 이걸 믿나? 토머스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단 말인가? 토머스가 태블릿 화면을 바꿨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한국의 대전이라는 곳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데이터와 함께 영상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지난석 달간의 실험 기록 전체를요. 저는 그 영상 속 실험실과 우리 위성 사진 속의 열 감지 지표를 대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위성에서 잡힌 열 감지 그래프와 그들이 보낸 영상 속원자로의 온도 지표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고 저는 토머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쇼의 연출자가 누군지 찾아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숨겨진 근원을 전부 파헤쳐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50년 뒤처졌다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50년 앞지르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저는 반려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에게 지시했어요. 워싱턴 발칵 뒤집힐 거라고, 당장 모든 분석팀을 비상 소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한국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 같은 기념탑이었지만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밝은 햇살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제 지하 벙커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커피는 이미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들, 118%와 0.8데시벨은 제 망막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토머스와 분석팀이 밤새도록 매달렸지만 조작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오히려 데이터가 진짜라는 사실만 확고해졌죠. 제 오랜 경력이, 제 모든 이성이 이것은 사기극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달리 제 책상 위 보고서는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이 비밀스러운 기술을 우리에게, 그것도 승인 요청서라는 형태로 보낸 것인지, 그 다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5년에 직접 관여했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 사본이었고 제가 그들의 손발을 묶기 위해 만든 완벽한 덫이었죠. 저는 그 조항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군사적 목적 전용 금지, 고농축, 우라늄 이전 불가 같은 명백한 경계선들이었습니다. 이 경계 때문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것이 제가 설계한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항들을 보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서 장난감 칼을 휘두르는 아이들을 보듯 그들의 118%짜리 원자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연료 공급을 거부하면 그만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쥔 절대적인 통제권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맞았어. 그들의 기술이 진짜라 한들 법적으로 불가능해. 이 금기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제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던 찰나 토머스가 가져왔던 태블릿의 마지막 항목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용 연료 전홍축, 우라늄 5%, 제 숨이 멎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협정 조항, 그 70년의 금기가 금지하는 것은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 전홍축 우라늄은 무기 전용이 불가능하며 그것은 평화적 이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들은 우리가 만든 덫을 부수려 한 게 아니라 그 덫을 완벽하게 우회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액자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였습니다. 이것은 기술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률혁명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금기, 그 금기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고농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파헤쳐낸 겁니다. 이것은 기술자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법의 허점을 꿰뚫어본 법률가의 청구서였죠. 70년간 우리는 핵이라는 금기를 무기로 주변국들을 통제해왔으며 그것이 우리의 기술 패권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술 패권의 핵심을 정면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가장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토머스의 보고서에는 프랑스 해군이 7.5% 전홍축 우라늄을 쓴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비록 그들도 전홍축을 쓰지만 효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더 낮은 5%로 우리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겠다고 하니 이것은 기술과 법률 양쪽에서 우리를 압도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50년 뒤처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50년 전 규칙이라는 낡은 성벽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 벙커였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밝은 워싱턴의 새벽이 그려졌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승리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만함이 패배를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고 우리는 그걸 우리가 허용한 울타리 안에서의 성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의 성, 그리고 이제는 법률의 성까지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게임의 판도를 주도하고 새로운 규칙을 리드하려는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기술로 우리를 압도하고 법률로 우리를 농락한 것이죠. 이것은 혁명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만든 질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당장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비밀을, 이 거대한 법률적 함정을 과연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힘으로 누르자고만 하겠지만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 청구서를 내민 진짜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커스 체제를 통해 영국과 호주에게 기술 패권의 일부를 공유했을 때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이식받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 스스로 창조한 기술로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이었죠. 이것은 주변국이었던 플레이어가 스스로 게임의 룰을 다시 쓰는 상황이었고 아시아의 중심에서 기술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리드는 단순히 기술력의 리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낡은 질서를 주도적으로 파괴하는 혁명의 리드라는 것을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준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벽히 놓쳤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댐을 쌓아 물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댐 밑바닥에 아무도 모르는 수로를 뚫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거대한 판을 설계한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법률적 함정을 처음부터 노린 전략가였을까요? 그들의 160페이지짜리 제안서는 이제 본인 모든 반박을 예상하고 모든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논리의 요새였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공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전략적 행동이며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국들의 견제에만 신경 쓰는 동안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 기술 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경계 안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에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가 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저희 오만함이 만든 가장 거대한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반려 버튼에서 손을 뗐고 토머스에게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밀은 더 이상 제 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최고 결정 기관 전체가 이 혁명적 상황을 인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 카드를 우리에게만 보여줬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이 5%라는 비밀의 열쇠를 들고 모스크바나 베이징의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의 기술 패권은 그야말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금기의 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 법률적 함정을 깨달은 순간 저는 그들의 진짜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지배력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였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제 지하 벙커로 최고 결정기관의 모든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국과 국무부의 보고가 동시에 붉은색 긴급 딱지를 달고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한국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쓴 한미 원자력 협정이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들린 칼자루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모스크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북극 항로 공동기지 건설과 핵연료 무제한 공급이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북극 지도를 펼쳤고 그들의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한국의 그 조용한 잠수함이 만약 북극 항로를 주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태평양 전략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구축한 북극 지배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조용한 기술을 한국에서 얻고 한국은 우리가 주지 않는 연료를 러시아에서 얻는 그야말로 우리에겐 최악의 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금기를 이용해 우리를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베이징에서 왔는데 내용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조선소 공동 사용권과 히토류 독점 공급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는 거였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자원 및 생산력을 결합하여 아시아의 중심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견제하려 했던 중국의 기술 패권이 한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완성되는 셈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관세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저는 그제야 이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5%의 전홍축 기술이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우리에게 베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70년간 수혜자였던 나라가 이제 주최자가 되어 새 인류 자본국의 운명을 주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분석해온 그 어떤 국가 위험 시나리오보다도 더 근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배력이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을 통해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이라는 카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주권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그들은 근본을 잃지 않으려 했고 그들의 국민은 놀라운 정성과 끈기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전자권을 회수해주지 않으며 그들을 통제하는 동안 그들은 그 전자권을 뛰어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주권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자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는 한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미완의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맹이라는 찬란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근본은 통제였죠. 한국의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이 불완전한 주권 상태에 대해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기술적 독립이었습니다.
전작권이 없어도 적어도 바다 밑에서는 우리의 통제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즉 기술적 주권을 지향했던 겁니다. 5% 전홍축 기술은 바로 그 정성과 집념의 산물이었으며 우리의 지배력에 대한 가장 세련된 반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국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왔습니다. 일본에게는 플라자 합의로 경제를 주저앉혔고 유럽에게는 관세 장벽으로 우리의 시장을 무기화했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약점을 파헤쳐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반도체로 반격했고 우리가 조선업을 압박하면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은 더 뛰어난 기술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들은 압박을 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을 동력 삼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핵기술이라는 우리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금기의 영역으로 도망친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아무도 이 충격적인 비밀 앞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벙커에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고 결정기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하고 명료했죠. 마커스, 시끄럽고. 그들의 제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나 확인해라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 기술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물건을 확인해야겠어라고 말했죠. 그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을 거래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당장 쇼를 열어 필라델피아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기술이 진짜인지 증명하라고 해 전화가 끊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을요.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비밀스러운 기술을 덮어둘 수 없게 되었죠. 한국이 우리를 경매에 붙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정말 진짜라면 그날 필라델피아에서 쑥대밭이 되는 것은 그들의 쇼가 아니라 우리의 70년 지배력이 될 테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임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거대한 서커스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이 쇼의 가장 앞자리에 앉게 되었죠. 제 옆에는 마이클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저들의 오만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쇼를 즐겨보시지, 마커스. 그가 속삭였지만 저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제 분석은 이미 최악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웃는 쪽은 우리가 아닐 테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시장의 언론들이 이 현장에 집결했는데 그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공계 시연이라는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도전자에게 우리의 동맹 정책 전체를 시험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의 문이 열리고 한국의 기술진들이 모습을 드러난 순간 장내는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고 단상에 오른 한진 박사라는 여성 과학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결과물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쇼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자신들의 본질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경납고 중앙의 거대한 원자로 모형 KSMR이 조명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것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그 물건이란 말입니까?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진 박사의 차분한 설명과 함께 경납고의 거대한 스크린 6개의 실시간 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온도, 압력, 그리고 소음 수치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0.8데시벨. 제 옆에 앉아있던 해군 기술국장이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불가능해. 그건 우리 최신의 버지니아급이 내는 소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실상 무소음을 의미하는 수치였으니까요. 그리고 곧이어 효율 통계가 떴습니다. 118%. 이건 예상을 뒤엎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쌓아 올린 물리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숫자였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쇼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진 박사가 비상정지 및 재가동 시험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해군의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 책임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재가동에 최소 5분이 걸리는데 저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죠. 한국 기술자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원자로가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동되기까지 걸린 시간 단 30초였어요. 30초 만에 원자로가 최대 출력의 80%까지 복구됐습니다. 이것은 흐름을 바꾸는 진보였고 전술적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스크린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북극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경납고 내부의 시험 수조 온도가 영하 50도로 급격히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원자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KSMR의 효율 그래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냉각 효율이 8%나 상승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중심에 머무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북극을 노렸던 겁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우연이 아니었죠. 그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북극 항로의 주권을 차지할 괴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장내에는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진 박사가 마지막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서버로 동시 전송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떴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원격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신뢰에 대한 책임을 역으로 물은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 해군 기술국장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조차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지못해 손뼉을 쳤죠. 저는 굳은 얼굴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진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이 모든 것을 개발하는데 대체 얼마나 걸렸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입니다. 우리는 2010년부터 우리가 무시당하던 그 순간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15년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본질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천재 과학자가 이룬 성과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나라 전체의 단결과 정성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수혜자로 취급하는 동안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그 유산 속에 담긴 끈기라는 힘을 기술로 증명해낸 것이었죠. 이건 완전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는 집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제 머릿속은 15년이라는 단어와 118%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죠. 더 이상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불가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을 가졌고 우리가 연료를 주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단 하나, 그들의 핵잠수함을 누가 통제하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동맹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경쟁자로 만들 것인가? 저는 후자가 가져올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였죠. 보고서가 올라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의 긴급청문회 소집이었죠. 저의 오랜 라이벌 마이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필라델피아의 쇼에 현혹된 저를 70년의 금기를 깨뜨리려는 배신자로 몰아세울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키려 하겠지만 저는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백했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현실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이클은 연단의 선저를 맹렬하게 몰아붙였죠. 그는 제 보고서를 손에 들고 흔들며 제가 국가안보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커스, 당신은 70년의 비확산 원칙을
고작 한국의 기술 시연 하나에 무너뜨릴 셈이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에게는 필라델피아에서 증명된 모든 데이터가 여전히 쇼에 불과했으며 저의 승인 권고는 동맹에 대한 굴복이자 원칙의 파산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일본도 독일도 모두 요구할 것이고 세계는 핵무기 확산의 도미노에 깔리게 될 거라는 거였죠. 저는 마이클의 격정적인 비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의원님, 원칙은 제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118%라는 숫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막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그건 이미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말입니다. 질문은 누가 그 기술의 통제권을 갖느냐이며 그 통제권을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가 갖게 되는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북극 전체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되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중국의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이클 의원님, 당신이 우려하는 핵 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죠. 그것은 중국처럼 불투명하고 공격적이며 우리의 지배력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세력이 핵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도는 언제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으로서 그 힘을 키우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두려워하는 진짜 위협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투명성을 무기로 들고 나왔죠.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원격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식의 위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들은 핵잠수함을 만들되 그것이 절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증명을 해낸 겁니다. 이것은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한 관리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투명성이든 뭐든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일 뿐이라고, 그들의 본질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박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위협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처럼 완벽히 불투명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핵잠수함 세력이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미래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그들이 핵잠수함을 갖지만 그 기술의 목줄을 우리가 쥐고 있고 모든 움직임이 우리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는 동맹의 핵잠수함을 갖는 미래입니다. 의원님은 둘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더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조선소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선업은 쇠퇴했고 숙련공들은 떠났으며 핵잠수함 수리조차 제때 못하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핵잠수함 건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 완벽한 조선 능력과 혁명적인 원자로 기술을 들고 모스크바나 베이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럴 명분을 가졌어요. 저는 북극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이라고 말했죠. 러시아는 이미 북극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국 역시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 항로에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증명됐듯이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는 원자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북극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충격적인 진실이며 이것은 예상을 뒤엎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침묵했습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간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 대상이라는 70년 전의 낡은 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패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진보가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의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책임이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전략입니다.
마이클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이라는 명분과 북극 상실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계산을 끝냈죠. 중국이라는 명백한 적과 통제 가능한 동맹이라는 차악 사이에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맹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북극 전략 전체를 잃는 것이고 아시아의 중심에서 우리의 지배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고스란히 우리의 적들에게 넘겨주는 말도 안 되는 자충수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토머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러난 밝은 표정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미래 중 덜 끔찍한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긴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당한 것에 불과했어요.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넘어갔고 저는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고 결정기관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의회의 논쟁은 끝났고 행정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제 승인 권고 보고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한국을 버린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핵잠수함 기술로 우리의 안보 자체를 인질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유산인 끈기와 단결이 빚어낸 이 기술적 진보 앞에서 우리의 70년 금기는 힘을 잃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이 두 단어가 워싱턴 정가에 떨어진 것은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발표가 아니었죠. 누군가, 아마도 마이클 측의 누군가가 이 충격적인 결정을 막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유출은 댐의 작은 균열이 아니라 댐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지하 벙커 사무실의 보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 첫 번째 비명은 예상대로 도쿄에서 날아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외교적 수사 따위는 집어던진 거의 협박에 가까운 항의였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경로했다는 말로 시작된 그 통화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서슴없이 사용했죠.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시아의 중심에서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던 자신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감히 한국 따위에게 그런 전략적 금기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술,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핵잠수함이라는 그 강력한 억제력을 왜 자신들이 아닌 한국이 먼저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절규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분노,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웠죠.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중심에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랫것으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증명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경제적 성과가 한국의 15년짜리 집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 기술적 진보를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은 예상을 뒤엎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충격은 동맹 내부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영국 런던과 호주 캔버라에서 거의 동시에 비공식 외교 전문이 도착했죠. 그들은 오커스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피를 나눈 동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오커스 동맹에게조차 핵잠수함 완제품을 팔기로 했을 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이 증명한 그런 혁명적인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그 오커스조차 받지 못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그들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전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겨진 채였습니다. 우리가 오커스를 통해 공유받기로 한 기술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더 우월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맺은 동맹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드러난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오커스에 제공하려던 낡은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토머스가 제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인쇄된 듯한 따끈한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죠. 그것은 워싱턴의 최고 유력지가 아니라 뉴욕에서 발행되는 가장 냉철하다고 알려진 경제 일간지였습니다. 토머스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주요 매체의 분석 기사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헤드라인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기술을 얻었고 일본은 청구서를 받았다. 기사의 내용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최고 지도자가 일본으로부터는 막대한 투자 약속과 무기 구매 계약, 즉 돈을 받아낸 반면 한국에게는 오히려 핵잠수함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분석은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지만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통해 미국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이라는 본질 그 자체로 미국의 전략적 지배력을 파헤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기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분노, 중국의 협박, 그리고 오커스 동맹의 당혹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번 결정이 실수나 굴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였습니다. 만약 중국과 일본이 이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패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그들의 급소를 찔렀다는 뜻이었죠. 저는 토머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복사해서 마이클 의원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모든 보좌관에게 전달하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돈만 뜯겼지만 한국은 기술을 가져갔다. 이 한 문장이 아시아의 중심에서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서열이, 지배력의 근본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주변국이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모든 혼돈이, 모든 비명과 분노가 단 하나의 발표로 수렴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주에서 열린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었죠. 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제 지하 벙커 사무실의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 옆에 서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그리고 그 잠수함은 우리의 심장부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함께 건조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마이크를 비롯한 낡은 질서의 수호자들에게는 충격이자 패배의 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진화를 택한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미 전략, 원자력 기술 공유 특별 승인, 그것이 최종 문서의 제목이었죠. 저는 제 낡은 만년필을 들어 승인이라고 적힌 칸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 잉크가 마르는 짧은 순간 저는 70년간 이어져 온 냉전의 질서가 바로 제 손끝에서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통제라는 낡은 무기를 내려놓았고 협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집어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미래였어요. 저는 제 사무실의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전략동맹기술통제실, 그 이름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죠. 과거의 제 임무가 기술을 통제하여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저의 새로운 임무는 기술을 공유하여 동맹과 함께 새로운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여전히 문지기였지만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막는 문지기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서서 러시아와 중국을 막는 새로운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었고 제가 받아들인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70년간 얼마나 거대한 오만함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전쟁에서 그들을 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영원히 보호받는 아이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인 끈기와 단결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동안 그들은 그 우산이 필요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들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낡은 지배력을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최고 지도자의 선언은 바로 이 새로운 동맹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연료와 글로벌 지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과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되고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북극까지 방어할 가장 강력한 창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진강과는 근본부터 다른 투명한 동맹의 억제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확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상을 뒤엎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하면 필수제가 되어 반격했고 자원으로 통제하려 하면 자립하는 기술로 흐름을 바꾸는 나라였죠. 심지어 우리가 인재를 막자 그 인재들을 수확하여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낡은 질서와 경계를 주도적으로 파괴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진보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담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 보고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기회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된 협정을 기술력으로 돌파했고 지정학을 지렛대로 삼았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이었다. 동맹의 미래를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적과 함께할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선택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파멸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연 낡은 오만함을 버리고 진보하는 기술 패권을 파트너로서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시험에 비록 늦었지만 간신히 통과한 겁니다. 그들이 드러난 찬란한 기술력은 핵무기라는 낡은 위협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도 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오늘날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유산인 끈기와 단결, 그리고 그 정성이 빚어낸 본질은 우리가 분석하던 수치나 통계 따위로는 절대 측정이 불가능한 힘이었습니다. 이건 인식의 전환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존중해야 할 책임을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이며 우리가 함께 열어갈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동맹의 힘이 과거처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배력이 아니라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함께 진보하는 밝은 본질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많은 충격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낡은 위협에 맞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모든 일이 끝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세상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힘의 균형이 다시 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